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입니다.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데이 4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네거티브로 얼룩지는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SNS에 양두구육 시즌2라고 하면서 직접 날을 세웠는데 김문수와 이준석 후보가 결국에는 단일화할 거다. 이런 의미로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저는 이게 원래 견제구를 던지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김민석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번갈아 가면서 지금 던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범보수의 연합 자체를 지금 견제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이게 단일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단일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미리 힘을 좀 빼놓는 효과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견제구를 던지는 것은 뭐 정치권에서 굉장히 흔한 일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사퇴를 하거나 단일화를 했을 때 있을 아주 작은 충격이라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던지는 것이니까 너무 당연하게 보이고, 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은 저는 뭐 높이 평가하는데 그 가능성 자체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준석이라는 인간, 이 캐릭터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자면, 이준석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짜놓은 판에서 반드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한 다음에 결과로서 입증받고 그 성과로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드랍한다라는 것은 좀 이 타이밍에 생각하기가 어렵고, 최근까지도 나왔던 뭐 양 캠프 간에, 그러니까 즉 김문수 후보 선대위와 이준석 후보 쪽의 이 인사들의 말이 좀 다른 것, 단일화 시도를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대목에서 말이 좀 다른 것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정말 진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고요. 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네, 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 것 화면으로 같습니다. 지금 같이 보고 있나요? 윤석열은 정권 잡고 나서 저를 죽이려 들더니 이재명은 정권 잡기도 전에 저를 죽이고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습니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합니다.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입니다.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왔던 그 세대에 맞선 총력전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매특허처럼 여기는 세력이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예사로 알고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층과 세대로 대한민국을 갈라놓고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을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몰아세우는 책임전가 세력과의 전면전입니다. 민주화 평등을 말하더니 속으로는 학벌주의와 선민의식에 찌들어 뒤로는 온갖 부정과 협잡을 일삼으면서 부와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는 내 자식 제일주의 세력, 여성과 노인을 앞세우더니 음침한 골방에서 여성을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범죄 행위는 가장 많은 정당, 수시로 노인 비하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전국민적 심판입니다. 자신들은 유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끝까지 잡아떼면서 상대방을 향해서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도 성상납인이 하는 입에도 담기 힘든 저급한 용어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조롱하는 우리 권리 유일주의 세력,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기어오른다 라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우리 세대 패권주의 세력,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제 그들이야말로 정치권을 떠나고 젊은 세대가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 이준석은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에서 항상 맨 앞에.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당원을 상대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과하는 표현을 해서 오늘 5시 20분의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지지자라든지 유권자들을 향한 사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좀 있었는데 일단 사과는 전혀 없었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네, 새벽은 온다라고 하면서 의원 제명,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 제명안에 대해서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다. 이재명 후보 집권 후를 보여줄 예고편이다. 정권을 잡기도 전에 죽이려 한다. 이렇게 분명한 반박의 메시지와 함께 본인을 이제 변명하는 그런 입장을 냈는데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죄송한데 압도적 역겨움이고요. 압도적 해로움이고요. 저는 이게 요즘에는 이제 이번 한 주 내내 그런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제 스스로의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는 대단히 큰 착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본질은 화요일에 본인이 했던 그 행위, 발언, 그것에 대한 어떤 저열함, 저급함, 저질스럽고 혐오적인 발언을 전 국민 모두에게 쏟아 부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비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박 4일 동안 그가 보여준 이 행위라는 것은 어떻게 한번 이 프레임을 돌려서 자신의 실수를 국민들이 착각하게 만들까, 물타기하거나 그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 여기에만 지금 골몰하고 있거든요. 이준석이 평생 보여줬던 선거공학적이고 정치공학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정말 알량한 기자회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모습을 아마 이제 언론사들도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대선 후보의 기자회견이니까. 저희 채널 말고도 다른 채널에서 많이들 보여줬을 겁니다. 근데 기자님들이 정확하게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압도적 해로운 대통령 후보가 어떤 망언을 지금까지 짓거려 왔는지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일일이 짓거리는지를 저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댓글에서 체리케님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기자회견에서 이제 10% 넘는 지지로 시작할 용기를 주셨고 15% 넘는 지지로 갑옷을 입혀주시고 20% 30% 넘는 지지로 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를 대변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 사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장에 나갔던 기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모욕감 내지는 기망처럼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뭔가 새로운 어떤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극단적으로 뭐 단일화 얘기를 한다던가 후보 사퇴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어떻게 보면 화요일에 있었던 3차 토론에서의 정말 말 같지 않은 그 말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를 똑같이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렇게 논란이 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는 지금 그렇게 논란이 일어서 언론의 주목이라기보다는 관심을 받는 거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그 짧은 순간에도 무수하게 사실이 틀린 부분을 마구 섞어 쓰고 어디서 저 말을 끌어내는지도 모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혐의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그건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도 뭐 이 부분을 가지고 가타부타 말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무혐의 받았다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었을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지 못했던 부분인 거고 그 이후에 최근에 다른 어떤 인터넷 그 매체와 다툼을 있었어. 그때 두 매체 자신도 고소를 했고 그쪽에서도 고소를 해서 그 부분이 무혐의를 받은 건데 두 개를 좀 섞은 것 같거든요. 무혐의가 아니라 공소시효가 지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아예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글쎄요. 뭐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고 이러는데 개혁신당을 이론해서 국민의힘으로 뛰쳐나간 이유는 젊은 세대 누가 주변에서 지금 이준석과 함께 동행하고 있죠? 저는 젊다는 말 자체를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요. 젊다라는 게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진짜 젊은이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고 오히려 노회하다 못해 정말 이제 정치판에서 저런 모습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의 결정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공보특보님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준석 후보는 이제 매우 단 사탕, 매우 단 초콜릿 이런 사람으로 저는 이제 인식이 됩니다. 좀 단맛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달고 너무 자극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질려버린 거죠.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이거 그리고 굉장히 교묘한 화법을 많이 쓰는데 지난번에 그 3차 TV 토론에서 혐오 발언을 한 다음에 사과를 2번 한 것처럼 기사에 나왔습니다. 사과를 2번 한 걸로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 워딩을 정확히 보면 사과를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뒤에 꼬꼬리가 붙어서 반격을 합니다. 근데 이준석 씨가 한국 언론이 어떻게 제목을 뽑는가를 너무 잘 압니다. 사과라고 제목을 뽑을 걸 알아요. 근데 뒤에는 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제 얘기한 것도 왜 그걸 당원들한테만 사과를 하죠? 국민 전체에 대해 해야 될 얘기인데 당원들 탈당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잠깐 넘어가 보려고 당원들한테 사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목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방금 본 화면에 중간에 끊겼는데 발언문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또 인용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인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랑하셨던 상록수 가사처럼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선거전에서 또는 대통령 하면서 이런 식의 네거티브를 한 적이 있나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한테 욕을 먹으면서 대연정을 해서 통합하려고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기억을 많이 하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지지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이유가 자기 지지층을 배반하면서도 통합을 하려고 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던 부분도 크게 인정을 받는 부분이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국민 통합을 하려고 했던 사람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건데 지금 시종일관 정치를 게임으로 이기고 지고 하는 게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국민들을 가릅니다.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라는 것을 제목 장사를 이용해 가지고 그런 사과 장난을 치고 있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지금 뜻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그 그룹이 여럿이 있는데 노무현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름 그만 팔라고 노무현 재단 같은 데서 아주 정색하고 대응해야 될 문제 같아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은 당신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런 말씀을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정색하고 얘기를 할 그런 정치인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퐁당님이 잘못이 뭔지를 모른다. 윤석열이랑 똑같이 자기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약간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을 피해자로 만들고 민주당이 이를 공격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프레임이라기보다 그렇죠. 프레임이기도 하고 이준석 후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 뭐 딱히 생각할 이유도 없이 이걸 뭐 분석하고 따질 이유도 없이 사실로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각 방송국들이 그 부분을 다 무음 처리를 하거나 편집했습니다. 지상파들도 뭐 KBS, MBC 따질 거 없이 뭐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뭐 몇 분까지도 그 부분을 방송을 안 하게 국민들이 보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를 했거든요. 그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왜 그걸 했냐라고 물어보면 막상 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건 그냥 하늘은 파랗고 물은 흐른다 이런 식의 그 공감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요라고 하면 막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지금 화법을 구사를 해서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겪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제명 절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방송사들이 그런 작업을 한 게 민주당이 지시해서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당목을 비롯해 새벽에 온다. 김여성 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네. 그냥 여기저기서 본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 아무 상황에도 맞지 않는 것들을 그냥 좋은 말을 다 갖다 섞어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진짜 글자 그대로 그냥 정말 진흙탕을 만들고 있어요. 이 선거 국면을.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도 주목하지 않았으면 해요. 이제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밌는 게요. 이준석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서 이재명 후보가 원주에서 백브리핑을 지금 하고 그런가요?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아들 논란과 관련돼서 잘못 키운 자신의 잘못이다. 다만 과장과 왜곡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과장과 왜곡이라는 이제 대목은 아마도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TV 토론 과정에서 했던 과장, 왜곡, 조작한 사실상의 혐오 발언은 엄정한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경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저런 기자회견이 있는 시간 동시간대에 원주 유세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겨냥하듯이 얘기를 한 것이죠. 뭐 사전 대비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 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이 판에 적확하게 들어갈 메시지겠는가 이제 이런 포인트를 잡고 한 것 같은데 저는 저 기자회견에 힘 빼기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 후보 아들 문제와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머리를 숙였고 다만 그것은 그거고 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 그 지적하는 과정에서 허위, 과장, 왜곡이 있었다면 사법 제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직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명은 제명이고 당신이 내뱉었던 말과 관련된 사법적인 처벌과 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시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 아주 정확한 대응을 해줬다고 봅니다.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5시 20분에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의 댓글 표현이 과장되고 왜곡됐으며 사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사실을 에디터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는 그 시간이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거지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을 겨냥해가지고 한 거는 아닐 겁니다. 계속 유세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이 문제가 그 장남 문제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의 의견이 질문이 집중되기 때문에 아마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 뭐 이준석 후보 저거 하는 정도를 가지고 저 정도 따위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그렇게 시간 맞춰서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번 TV 토론 때도 그런 태도를 보이셨는데 그 이준석 후보가 하나하나 짚어가는데 그걸 마치 1대1로 대응하듯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엉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본질을 흐려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끊고 선을 긋고 태도를 취하시고 이제 자신의 하실 말씀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굳이 따지기 시작하면요, 뭐 이제 이준석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미 정리가 된 부분도 있고 처음부터 사실관계가 잘못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걸 여러 가지 막 뒤섞어 가지고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한다고 하면 꼬여버립니다. 거기서 또 뭔가를 찾아내 가지고 뭐 이상한 식으로 그걸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런 식의 말씀하신 것처럼 탁 끊어버리고 원칙적인 입장,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여기서 끊는 게 아마 저는 현명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명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일단은 이준석 후보가 낸 메시지 자체는 일단 이재명을 비롯한 위선 세력과의 싸움으로 뭔가 이제 본인의 지금 상황을 이게 저는 지금 기자회견을 이준석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저렇게 정식으로 몇 번 했는지 일단 우리가 한번 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만 하더라도 그 대선 후보 TV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과 관련돼서 사과 아닌 사과와 사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장 발표를 했던 게 또 몇 번째였는지 세보면 거의 매일 사실상 매일 한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기술자입니다. 근데 그 언론 기술자라는 것이 좋은 형태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제 사이버 레카들이나 하는 수준의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언론을 어떻게 하면 악용하고 활용해서 이 대선판에 똥을 뿌릴까라고 생각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이번 조기 대선판에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세세히 알만한 TV 토론도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언론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죄송한데 이준석 후보가 1위 후보인가요? 아니면 뭐 양대 정당의 2위 후보라도 되는 후보인가요? 소수 정당이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 정당이라면 자신들의 어떤 정책이나 가치와 비전을 더 이야기를 하는데 여념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을 오염시키고 국민들의 이 정서를 교란하고 오염시키는 거에 대해서 게다가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에 전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TV 토론 보면서 한 명의 여성으로서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 발언을 듣고 정말 그 후보 자체를 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좀 상처를 받았거든요. 대부분의 국민이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지금 이준석 씨가 주장하고 있는 게 검증이 아니고 선정적 네거티브 도발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5월 18일 날 국민의힘의 장영화라는 변호사가, 이름이 참 웃긴데 진실 대응 전략단장이라는 장영화 변호사가 그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이재명 후보 장남에 대한 벌금형 나온 걸 가지고 작년 11월에 나온 거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주장했 그 TV 토론에서 3차 TV 토론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표현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지만 그 혐오 발언이라든가 이런 구체적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장영화라는 변호사가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감옥에 있는 조폭하고 연결돼 있다는 주장을 해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당사에서 유튜브로만 중계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내용을 방송 3사에서 하는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서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장영화 단장이 5월 18일 날 했는데 5월 27일 날 TV 토론 과정에서 어떠한 본인의 검증도 없었어요. 그냥 그 내용을 다시 조금씩 말장난을 하면서 다시 읊은 겁니다. 그럼 왜 5월 27일 날 이 얘기를 다시 떠들었는가? 지금 박영식 에디터 얘기한 대로 사전 선거 직전에 이걸 터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선정적인 워딩을 그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나마도 그 내용들조차도 아까 잠깐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속상해요. 네. 좀 뭐 짜증스러운 네, 일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그게 이준석 프레임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프레임이어서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만 약식명령 굳이 법적인 사안이니까 한마디만 보태자면 약식명령 사안이었고 정식재판에서 크게 다퉈진 게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인 검찰의 주장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걸로 끝을 내려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정확하게 있었는지가 애초에 다퉈지지 않았던 사건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잠깐만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앵커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황당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느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그야말로 독재로 지배하려고 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그래서 치러진 선거인데 그걸 민주당에게 덮어씌워서 그 독재라는 말은 지금 이재명 후보에게 가져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 탄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정치 언어에서 정치인들이 인권 탄압이라는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이게 사실 다시 돌아가면 그 계엄날 있었던 자칫 그 계엄이 성공해서 실행에 옮기려고 했었던 포고령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치도 못하게 하고 의사들은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당하고 그리고 노상원이라는 자의 명단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런 상황이 인권을 얘기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분노는요. 국민의 먼저의 분노이지 민주당에서 제기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말을 끌어낸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정말 희한하게 지금 되치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네. 정치를 진짜 좀 나쁘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뭐 동년배라서 이렇게 평가하기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가 흔히 아는 정치 검찰들이요. 자신들의 유리한 전장을 꾸며놓고 여론과 언론을 끌어들인 다음에 유리한 고지에서 늘 싸워왔잖아요. 동물적 감각으로 만약에 이 사안을 한번 떠봤다가 언론과 여론이 확 붙으면 이제 그 공소장이나 자신들의 수사 내용을 가지고 흘리면서 여론을 난도질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어떤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면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 그러니까 즉 여론 주도권을 자기가 끌어가려고 하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요. 네. 누구한테 배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라는 게 누구와 같냐면 윤석열이랑 똑같아요. 정치 검찰의 상징인 윤석열과 이준석은 하는 짓거리가 아주 똑같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착각을 하지 말고 본인이 뭐 15% 이상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개혁신당 당원들에 보낸 메시지와 네. 오늘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또 그 지지율 15% 이런 내용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있어요. 하면 네. 목적은 단 하나. 돈입니다.
우리 제발 선거 보전금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 여론 이거 제 뇌피셜입니다. 저희가 돌려보고 있는 내부 여론조사로는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제발 10%라도 얻게 해주세요. 절반이라도 보전하게. 아니 15라고 얘기를 해야 10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숫자를 자꾸 언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대로 무너지면 이재명의 정치에 독재 정치에 대한민국이 난도질 당합니다. 이 김문수가 아니라 저를 선택하셔가지고 다음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거 대국민 호소문같이 전 들리거든요. 그런 나쁜 목적이 있고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 제기된 성접대 의혹은 어땠는지를 뉴스타파 기자가 물었을 때 언급하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보좌관이 오히려 성질을 내고 기자를 쫓아내는, 그게 노무현 정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노무현 정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변이나 하시길 바라고요. 이준석 씨는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윤석열을 만든 1등 공신이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잊고 사는 사람 같아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해본 적이 가만 없을 거예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없었잖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 이 대선이 왜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자각을 하고 사과를 할 생각을 먼저 해야죠. 근데 이재명 후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들리시죠? 지금 잘 들립니다. 네. 예, 잘 들리는 지금 이상한 여기 소리가 나서. 스튜디오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계엄의 밤에 왜 늦게 도착해서 그런 일을 벌였는지 설명하라고 하니까 뭐 이상한 설명을 했어요. 집에 가서 씻고 나왔다? 그걸 어떤 국민이 받아들입니까? 근데 본질에 대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하고 지금 계속 대선판에 매일 입으로 똥을 싸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국민들이 진짜 심판을 해주셔야 된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댓글에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제 비토 그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박영식 에디터님과 같은 의견인데 승우님께서 40대 윤석열 닮은 이준석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뭐 성상납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나온 이슈 중에서 세금 체납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 대표라 너무 바빠서 못 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대변인, 저 공보특보님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그 정도 정신머리로 나라 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한심한 대답인데 세금 바빠서 세금 체납하는 사람이 다른 일 바쁘면 나란 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이 이준석 씨는 지금 본인 젊은 자기 혼자 거대한 위선 세력하고 맞서는 구도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구도를 짜고 있어서 그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자기가 단기 필마로 맞서는 용사인 것처럼 다윗인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박영식 에디터 얘기를 하셨지만 그 내란의 밤에 그 젊음을 강조하는 사람이 그거 국회 담 하나 안 넘어가고 말싸움하는 퍼포먼스를 벌였거든요. 66살 국회의장은 담을 넘어가는데, 그리고 본인이 자랑스럽게 올렸습니다. 저는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향해왔다. 연좌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지금 아주 심각한 연좌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적 풍토에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이 넘어간다고 그래도 그러면 이게 젊다는 소리는 좀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 후보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안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좀 먹힐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요.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 거고, 그리고 너무나 커다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봤어요. 그 사람이 3차 TV 토론에서 했던 말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이 개업날 많은 국민들이 생방송으로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든 겪었던 그 개업의 날 샤워를 하러 갔다라는 건 팩트잖아요. 본인도 그걸 즉시 샤워하고 나왔다고 했든 말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가져다 붙여도 사실은 전환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자기의 그런 어떤 알량한 재주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으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 고관여층을 떠나서 일반적인 분들조차도 눈앞에 명백하게 봤던 사실을 지금 이거는요 정말 그 지록이마예요. 사슴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하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힘으로 눌러 찍을 때나 그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말 못했던 사람들의 얘기인 거지. 지금 주권자가 심판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 주권자들 향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누가 속겠습니까? 엄청난 착각이에요, 저거는. 네, 이 표현을 하나 꼭 전해주고 싶은데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을 계속 속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너무 눈에 보이는 그렇죠? 말이에요. 네, 너무 국민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게 만들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화가 저는 만들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후보가 하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게요. 자꾸 사과를 빙자해서 국민한테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뭐 저기 긴급 기자회견도 그렇고 뭐 당원들에게 보낸 메일을 보면 초반에는 어쨌든 사과를 하는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근데 중후반을 보면 내용이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과로 나올 거라는 예. 낼 거라는 언론의 특성을 알고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예. 교묘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기자들도 화내야 돼요. 예. 이거 사기잖아. 무슨 긴급 네. 기자회견 내용도 없잖아. 그러니까 기사를 제목을 사과라고 뽑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혹시나 저는 재차 사과 이렇게 또 나올까봐 다시 한번 사과는 없었습니다. 강조하지만 여기 나온 내용 중에 이것도 사과를 빙자해서 자신의 표를 결집시키고 반 이재명 전선의 선봉장이 되려고 하는 또 프레임이잖아요. 그리고 네. 동시에 민주 진보 진영에 대한 어떤 이런 과거에 있었던 사례들을 또 끌어오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뭐 저는 또 한 번 이준석 했다고 보고요. 이준석이 이준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 자리에 저희 뉴스토마토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를 연결을 해서 대국민 담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이호진 기자. 네, 이호진 기자. 네, 현장 연결이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준석 후보가 민주당 이호진 기자, 자 이준석 후보 대국민 담화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오늘 민주당과 진보 5당 의원들이 네, 오늘 민주당과 진보 5당 의원들이 국회 윤리위에 이준석 후보의 제명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이라며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자신들은 그 어떤 부적절한 발언을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우기면서 자유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더니 젊은 세대가 아주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싸가지 없다, 경우를 모른다, 기어오른다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우리 세대 패권주의 세력, 이러한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면 민주혁신당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한 거 국회에 징계안을 제소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회의원 21명이 이름을 올린 이 징계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국회법 24조와 25조는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국회 명의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지난 TV토론에서 수위 높은 발언으로 해당 조항을 위배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의원직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의상이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몇 명의 의원만 가세한다면 이 후보의 의원직이 박탈당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석 의원이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자신에 대한 의원직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과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보낸 문자 서두에는 실망과 상처를 받은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사과의 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반부부터 제명안에 반발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을 검증하고 공익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에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보복한다고 대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미에는 견제 세력으로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둘째 날입니다. 투표율이 계속해서 역대치를 찍었고 일단 현장에서 사전투표의 줄이 굉장히 길었다고 들렸는데요. 현장 반응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투표소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대기하던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길게 줄을 섰는데요. 특히 오늘 10시 기준으로 투표자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가장 빠르게 1,000만에 도달한 선거입니다. 혼돈의 시기를 어서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투표 열기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투표 용기가 유출되는 등 그 뜨거운 열기만큼 잡음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이 열렸던 국회에서 이호진 기자가 현장 목소리 들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선관위 이제 사전투표 관련한 질문이었는데 지금 선관위 잡음이 끊이지 않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약간 군불대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누가 군부를 떼는 걸까요? 부정선거에 대한 그죠? 네, 여론을 만드는 군불대기다. 쪽이요. 네네. 근데 일단은 어제 선관위가 좀 이제 실책을 한 게 신촌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 용지가 반출이 됐어요. 이건 좀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라는 게 아니라 이제 부실선거의 한 사례로 우리가 기록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뭐 일부 예측하시는 분들은 이게 선거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선관위에 파견 나온 선관위 공무원이 아닌 타 뭐 공무원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겠느냐 이런 예상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추측 말고는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이런 사례는 처음 봤거든요. 물론 기사 나온 내용은 봤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거를 보젓이 들고 다닌다는 거는 저 한 번도 못 본 사례라서 추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미리 나눠줬는가 그게 좀 아쉬워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까 이제 박영식 에디터가 얘기한 것처럼 업무에 익숙치 않은 상황이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제가 이분을 절대로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만큼 투표를 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전 세계에서 투표소가 이렇게 많이 전국에 동시적으로 다발적으로 생기고요. 걸어서 뭐 웬만한 데는 큰 데는 걸어서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있고 시간대도 편리하고 그래서 이제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던 덕분도 있는데 그 와중에 생긴 해프닝인데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또 그만큼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가다 보니까 이런 거 요만한 거 하나만 걸려도 이제 뉴스에 바로바로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많은 투표소에서 벌어진 일로 치면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의심하는 눈치만 없었다라면 저러면 안 되지 해프닝 정도로 나갈 수도 있죠. 물론 그것 때문에 그 투표소에서 이루어진 표가 무효표가 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절대로 안 됐지만 네. 큰일 날 뻔한 건 맞지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막 크게 왜냐하면 지금 선관위 지금 업무를 하면 이 부담감 때문에 사람을 찾을 수가 없대요. 수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공무원이건 아니면 다른 데서도 누구도 안 가려고 해서 이 사전투표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이 내부에서 나올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보님 저도 일단은 변호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게 이번 선거는 유독 그 부정선거라든지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언론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거는 사실 신뢰잖아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말 반성을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규모 정도 되는 나라에 우리나라처럼 큰 선관위를 가진 나라가 없어요. 선관위가 동사무소 조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 이런 정도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 혁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박영식 에디터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현재 나오는 거는 부정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부실한 거거든요. 지금 선거사무원만 이번 사전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선거사무원 각 당의 투표 참관인 포함해서 이 인원만 10만 명이에요. 지금 이 사전선거만. 네. 그럼 본투표 들어가면 이 숫자가 훨씬 늘어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직적인 무슨 부정선거를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이런 빌미를 주는 거는 선관위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변명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 굳이 따져보면 그런 어떤 부실했던 부분이 나온 거 그 신촌 투표소에서 한 곳이었고 나머지 곳은 그 선거에 이번 선거에 시비를 걸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선관위가 잘못한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엉뚱한 사용해서 안 될 펜을 쓴다거나 아니면 지금 기표용지 지금 그 관외 선거에 쓰는 봉투에 이미 기표된 종이가 들어있다는 것도 선관위에서는 이건 자작극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유튜버들이랑 와가지고 뭐 거기서 체크한다고 발열정서 써가면 있는 것도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관위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잘못해야 될 일이지만 언론에서 이거 자체를 너무 크게 부풀리는 경향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대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진 측에서 무효를 주장한다거나 지금 이제 군불대기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정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들도 선관위 저기 투표소 주변에 막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의심스럽다 보니까 뭔가 도를 넘는 행위들을 하는 이런 유권자들도 혹은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자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선관위 자체의 이런 실수, 부실 행정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뭐 이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 인사들을 모아서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황방열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 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